천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정우도 없고 교양곡도 없고 칠판에 휘갈겨진 머리 아픈 수학 공식도 없는 세상 말이에요. 꽤 어둡죠? 진짜로 어둡습니다. 왜냐면 그들 없이는 아직도 촛불에 비틀거리며 살고 있을 테니까요. 천재란 IQ 점수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서 불꽃놀이처럼 등장해 밤하늘을 아이디어로 반짝이게 만든 희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시간을 구부리는 부스스한 머리의 물리학자, 비행기를 그려놓는 은둔 화가, 질문 폭탄으로 도시 전체를 귀찮게 하는 철학자, 심지어는 기계도 수학할 수 있다 라고 꿈꾸는 몽상가까지. 이들의 아름다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며 인류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 이 여정을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면서도 빛나는 두뇌 록스타들의 백스테이지 투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약속하건대 이들을 만난 뒤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나 캔버스에 그려진 미소를 절대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겁니다. 불꽃놀이 같은 오프닝이 끝났으니 이제 르네상스의 록스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봅시다. 잠시 박물관의 먼지 냄새는 잊으세요. 레오나르도는 작업실에 숨어있는 화가라기보다 인간의 탈을 쓴 창의력 토네이도였습니다. 그의 붓은 나무 패널을 영원한 수수께끼로 바꿔버렸죠. 500년 동안 인류를 향해 수상쩍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나리사에게 물어보세요. 게다가 최후의 만찬은 어찌나 드라마틱한지 현대 막장 드라마도 순한 맛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단순히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비밀과 퍼즐, 그리고 층층이 쌓인 감정을 그려서 미술사가들이 몇 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탐정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가 멀티태스킹하는 모습이죠. 한 손으로 색을 조정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구석에 날아다니는 기계를 끄적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작업실은 연구실이라기보다 미친 과학자의 시트콤 세트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레오나르도를 화가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예쁜 그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호 같은 미소, 연극 같은 만찬 장면, 그리고 캔버스 위의 침묵마저 드럼 솔로보다 크게 들리게 만든 남자 이야기죠. 레오나르도의 붓이 마법 지팡이였다면 그의 노트는 사실상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르네상스 버전의 넷플릭스 카탈로그, 비행기계 전쟁 탱크, 심지어 근육과 뼈에 소름 돋는 연구까지 담겨 있었죠. 헬리콥터 비슷한 스케치를 들고 걱정 마, 이거 완전 잘 될 거야, 한 400년쯤 뒤에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탱크 디자인은 스테로이드 맞은 중세 거북이 같고 해부학 그림은 너무 디테일해서 현대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입니다. 웃긴 건 대부분의 발명품이 실제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15세기 이탈리아는 기술이 없었고 레오나르도는 뭐든 쉽게 산만해졌거든요. 한순간엔 기어 비율을 계산하다가 다음 순간엔 새가 날갯짓하는 방식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던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가 결국 제트팩을 발명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의 발명품은 천재성이 단지 오늘 작동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일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힘이라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그 내일이 반천년 뒤에 도착하더라도요. 이제 여러분은 화가 레오나르도와 발명가 레오나르도를 봤겠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그는 둘 다였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에만 능숙한 걸로는 만족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판 만능툴이 되고 싶어 했죠. 한 손으론 모나리사를 그리면서 다른 손으론 사람 두개골을 슥슥 스케치하고 동시에 머릿속에선 새의 날개가 어떻게 양력을 만드는지 계산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입니다. 과학자의 심장을 가진 예술가이자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과학자. 그는 미가 패턴 속에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소든 꽃이든 소라 껍질의 나선형이든 간에 말이죠.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낙서로 주석 달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교과서였습니다.
레오나르도를 완벽한 르네상스 아이콘으로 만든 건 예술과 과학 사이에 선을 긋기를 거부한 점입니다. 그의 세계에서 예술과 과학은 같은 무대에서 춤추는 파트너였고 번갈아 리드하며 끊임없이 역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를 단순히 화가나 과학자라 부르지 않고 보편적 천재, 호기심마저도 세련되게 만든 사나이라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뉴턴의 법칙으로 물리학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불쑥 등장해 만찬 테이블을 통째로 뒤엎는 손님처럼 나타났습니다. 그의 상대성 이론은 규칙을 살짝 고친 게 아니라 아예 매뉴얼을 새로 쓴 셈이었죠. 갑자기 공간과 시간은 고정된 무대 배경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비틀리고 출렁거릴 수 있는 우주 트램펄린 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력은 보이지 않는 사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곡선이 이리 와, 친구라고 손짓하는 거였죠. 수세기 동안의 확신을 특허청에서 근무 중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부스스한 머리의 한 남자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수학은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진다고 말했죠. 그러니 맞습니다. 여러분의 GPS와 공상과학 영화는 그에게 큰 빚을 진 셈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과학일 뿐 아니라 우주적 장난이기도 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기묘한 규칙으로 움직인다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가장 멋진 건 아인슈타인은 이 모든 걸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아이디어처럼 설명했다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을 살짝 휘게 만들었을 뿐 걱정할 건 없다면서요.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를 흔들어 놓은 뒤라면 아인슈타인은 록스타처럼 으쓱거리며 다녀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양말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린 건망증 많은 교수님 같았죠. 그의 시그니처는 중력도 빗질도 거부하는 듯한 부스스한 머리와 무서운 수식조차 친근해 보이게 만드는 장난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는 멋진 옷이나 격식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양말도 안 신고 출근하곤 했습니다. 마치 패션이란 또 하나의 못 믿을 이론인 듯이요. 그러나 그 엉뚱한 습관들 뒤에는 모두를 매료시키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은 없고 단지 열정적인 호기심만 있다고 농담 삼아 말하곤 했는데 그 겸손이 워낙 진지해서 우리가 그가 실제로는 시공간을 구부린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따뜻함을 존경했고 학생들은 그의 유머를 사랑했으며 대중은 천재가 꼭 뻣뻣한 깃털 달린 옷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경직된 정치와 세계 대전의 세기 속에서 아인슈타인의 웃음과 겸손은 그의 방정식만큼이나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물리학을 영원히 바꿔놓으면서도 동시에 사탕과 함께 우주 수업을 건네줄 것 같은 다정한 할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유산은 칠판 위 분필가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장 우리의 일상으로 뛰어들었죠. 그의 유명한 방정식 ELMC2는 단순한 똑똑한 낙서가 아니라 핵에너지의 비밀을 열어젖혔습니다. 불행히도 그건 인류에게 깨끗한 발전소와 무시무시한 버섯구름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불편해했지만 역사가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원자를 넘어 그의 상대성 이론은 현대 기술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GPS, 아인슈타인의 시간지연 보정 없이는 당신의 휴대폰은 커피숍을 찾으려는 당신이 실제로는 대양 한가운데 서 있다고 착각할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핵의학에서부터 우버를 안내하는 위성까지 아인슈타인의 지문은 어디에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농담하던 그 남자가 결국 현대 세계에 보이지 않는 골격을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다음에 GPS가 친절하게 좌회전하세요라고 말할 때 공간과 시간을 구부려 당신이 브런치 가는 길에 길 잃지 않게 해준 그 부스스 머리 천재에게 살짝 감사 인사해보세요. 위대한 발견에는 멋진 기원 스토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뉴턴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일을 포함합니다. 어린아이 작이 나무 아래 앉아 자기 일 보다가 쿵! 사과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맞았을까요? 역사가들은 논쟁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망치진 맙시다. 중요한 건 뉴턴이 사과를 욕하고 파이를 만들지 않고 왜 사과는 옆으로나 위로가 아니라 곧장 아래로 떨어질까라고 궁금해했다는 점입니다. 그 작은 일상이 과학세에서 가장 큰 번뜩임으로 바뀐 거죠. 그는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달을 지구주위에서 춤추게 만드는 힘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주적 요요처럼 말이죠. 갑자기 중력은 단순히 과일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 하늘을 붙잡아두는 보편적인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그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행성을 설명하던 신비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간단한 법칙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뉴턴은 단순히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게 아니라 우주가 규칙을 따르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의 우주와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한 개의 사과, 한 개의 질문, 한 명의 천재. 뉴턴이 사과 덕분에 번뜩임을 얻은 뒤 그는 중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주 사용 설명서를 직접 쓰기로 한 거죠. 결과물, 세 가지 운동 법칙, 즉 공이 굴러가고 로켓이 발사되고 의자에서 너무 뒤로 기대면 엉덩방아를 찌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황금 규칙들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물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하려 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 나 건드리지 마, 꼭 필요할 때만 불러라는 우주의 메시지죠. 두 번째 법칙은 힘, 질량, 가속도를 깔끔한 공식으로 묶어냈는데, 모든 물리학 학생들이 동시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 모든 작용에는 크고 반대 방향의 반작용이 따른다. 그러니 다음에 발가락을 탁자 다리에 부딪힐 때 기억하세요. 사실은 탁자가 당신을 되받아친 겁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히 역학을 정리한 게 아니라 인류에게 다리 건설, 로켓 발사,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승객을 궤도 밖으로 날려 보내지 않는 버전까지 가능하게 한 청사진을 선물했습니다. 뉴턴은 혼돈 같던 운동을 예측 가능한 규칙의 교향곡으로 바꿔놓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물리 세계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했어도 뉴턴은 파티의 분위기 메이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가장 내향적인 천재 대회가 있었다면 그는 단연 우승했을 겁니다. 그는 선술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며 수다 떠는 것보다 서재에 스스로를 며칠 동안 가둬두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은둔 습관 때문에 외로운 사상가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그 고독은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들이 자라난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사이사이에 그는 물리학, 천문학을 재편성하고 심지어 미적분학까지 발명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여전히 투덜거리는 그거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람을 피하던 그가 결국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다리가 어떻게 버티는지, 로켓이 어떻게 나는지, 행성이 어떻게 도는지 뉴턴의 지문은 어디에나 남아 있습니다. 그는 가장 친절한 이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의 유산은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역사를 가장 크게 울린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그의 사교 캘린더는 텅 비었어도 과학적 돌파구의 캘린더는 빼곡히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등장, 전기를 단순한 마술쇼에서 현대 세계의 생명줄로 바꾼 사나이입니다. 에디슨이 직류 전기를 열정 과다 영업사원처럼 홍보하느라 바쁜 동안 테슬라는 조용히 교류 전기를 스케치하고 있었죠. 결국 이 시스템은 당신의 침대 옆 램프에서 뉴욕의 마천루까지 모든 것을 밝히게 됩니다. 교류의 장점은 먼 거리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점이었죠. 반면 직류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금방 헉헉대며 지쳐버렸습니다. 테슬라의 비전 덕분에 도시는 반짝이는 원더랜드로 변했고 촛불빛의 어둠은 전기의 눈부심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거리가 환하게 밝혀진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인류가 신들에게서 다시 불을 훔쳐온 듯 했죠. 이번에는 눈썹이 덜 타긴 했지만요. 물론 전류 전쟁의 이야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고 증명하려고 동물들을 감전시키는 쇼를 벌였고, 테슬라는 태연히 박람회 전체를 전력으로 밝히며 안전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론은 테슬라의 승리. 그의 덕분에 우리의 현대 생활은 교류의 리듬에 맞춰 윙윙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잘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게 없었다면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만약 테슬라의 교류 전기가 세상을 밝힌 것이라면 그의 다른 발명품들은 그를 마치 SF 영화 오디션을 보는 마법사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선 에너지 전송을 꿈꾸었습니다. 전선 하나 없이 공기를 가로질러 번개처럼 전기가 튀어다니는 세상 말이죠. 그의 실험실에서 테슬라는 자기보다 큰 전기 불꽃 사이에 태연히 서 있었고, 방문객들은 기절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죽음의 광선이 있었죠. 그는 그걸로 군대를 무너뜨리거나 전쟁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일러, 아무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정부들은 흥미롭고 동시에 약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신호와 원격 조종 실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귀신을 불러내는 줄 알 정도였죠. 테슬라의 발명은 천재성과 그거 진짜 안전한 거 맞아 이 경계 위에서 춤췄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에너지가 한계 없이 전선 없이 자유롭게 흐르는 미래를 상상한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몇몇 아이디어는 도면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의존하는 기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실험과 번개 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 테슬라의 삶은 조용하고 외로운 결말로 끝났습니다. 그는 비전가로 찬사를 받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 종종 잊히곤 했죠. 그의 아이디어가 도시를 밝혔지만 정작 테슬라는 뉴욕의 한 작은 호텔 방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며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노트에 결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발명을 끄적였습니다. 그는 지구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걸 상상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애를 먹고 난 천재였습니다. 역사는 씁쓸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죠. 에디슨은 집집마다 이름이 알려졌고 테슬라는 과학 덕후들과 코믹북 팬들의 컬트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유산은 다시 전기 불꽃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테슬라 코일은 과학 박람회를 빛내고 심지어 미래적 혁신을 상징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빌린 자동차 회사도 있죠. 그는 마법사이자 과학자였던 외로운 인물이었지만 그의 비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기를 꽂아 전기를 켤 때마다 어딘가 그 전기의 윙윙거림 속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꺼봤지? 과학 신사 여러분, 비켜주세요. 마리 퀴리가 원자까지 쪼갤 듯한 결의로 실험실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피에르와 함께 그녀는 신비한 피치블렌드 덩어리를 파헤쳤고 지루한 돌멩이 대신 2개의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죠. 폴로늄과 라듐. 폴로늄은 그녀가 사랑한 조국 폴란드를 기려 이름 붙였고 라듐은 마치 자기만의 반문화를 즐기는 듯 스스로 빛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퀴리가 바람새는 헛간 개조 실험실에서 커다란 약탕기를 휘젓고 있고 이웃들은 저기서 수프 끓이는 거야? 아니면 슈퍼무기를 만드는 거야? 라고 수군거립니다. 고집센 방정식조차 지칠 만큼 끈질긴 인내심으로 그녀는 수톤의 광석을 정제해 겨우 한 줌에 빛나는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동시대 과학자들이 트위드, 재킷 입고 토론에 열중할 때 퀴리는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었죠. 그녀의 발견은 단순히 주기율표에 항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원자시대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단 한 번의 빛나는 발견으로 그녀는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방사능,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마리 퀴리는 방사능 암석과 씨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더 무거운 기대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여성이 과학에 발을 들이면
교실을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취급을 받던 시대에 마리는 당당히 들어와 자기만의 교과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벨상을 받은 첫 여성이 아니라 두 분야에서 2번이나 수상하며 남성 동료들이 폴로늄 철자 외우기에 바쁠 때 이미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길이 박수갈채로 가득했던 건 아닙니다. 대학들은 그녀를 의심했고 위원회는 과소평가했으며 가심란에는 그녀가 실험실에 있을 자격이 있냐는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서는 대신 그녀는 연구용 앞치마를 갑옷처럼 두르고 계속 빛나는 비커를 휘저었습니다. 그녀의 고집스러운 천재성은 호기심은 성별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내며 현미경을 든 모든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마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발견의 역사가 아니라 도전의 역사입니다. 물리법칙이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듯이 야망도 결코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마리 큐리의 발견은 먼지 쌓인 선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병원, 전쟁터, 발전소로 흘러들어갔죠. 그녀가 발견한 빛나는 원소들은 새로운 의학 치료의 기반이 되어 의사들이 방사선으로 종양을 없애고 환자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그녀는 직접 이동식 X선 장비를 장착해 과학 슈퍼히어로처럼 전장을 누비며 군인들의 골절을 즉석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보다 더 현장 중심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퀴리의 유산은 의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돌파구는 핵에너지의 씨앗을 심었고 이는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에 따라 도시를 밝힐 수도 반쯤 기절시킬 수도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목숨을 구한 바로 그 여성이 원자력이라는 진위의 뚜껑도 열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의사가 방사선 장비를 밀고 들어오거나 도시가 원자력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 버튼 위에는 퀴리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학이 단순히 방정식이 아니라 선택과 결과, 그리고 발견을 선한 일에 쓰는 용기라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결국 퀴리는 하나의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세상을 문자 그대로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갈릴러는 망원경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그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전까지 망원경은 그냥 호기심 많은 상인들이 배를 염탐하는 장난감 수준이었죠. 하지만 갈릴러의 손에 들어오자 그것은 궁극의 우주 탐정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밤 그는 망원경을 목성에 겨누었다가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4개의 작은 점이 행성 주위를 빙글빙글 춤추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렌즈가 더러운 줄 알았지만 밤마다 그 점들은 계속 공전했습니다. 붐! 목성의 위성 발견! 마치 우주가 백스테이지 패스를 갖고 있었고 갈릴러가 제일 먼저 몰래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멋진 천문학 사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생각에 대한 따귀와도 같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은 완벽한 신의 질서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는 엉망진창 궤도들의 집합으로 변했죠. 갈릴러가 지동설을 뒤흔들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의 짜릿함과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유리관과 호기심으로 그는 인류에게 우주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괴상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목성의 달들이 춤추는 걸 본 후 갈릴러는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를 손에 쥐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늑한 세계관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건 바로 증거죠. 그는 태양 중심설을 지지했습니다. 네,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함께 뱅뱅 도는 모델 말이죠. 하지만 여기는 17세기 이탈리아였고 지구가 돈다고 말하는 건 교황님께 당신 지도 앱에 버그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갈릴러의 저술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곧 응원하는 팬들과 신학적 칼날을 갈아대는 비판자들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그를 소환했고 이어진 건 토론이라기보다는 우주 법정 드라마에 가까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회색 수염이 삐죽선 갈릴러가
망원경으로 직접 보세요라고 외치고 그의 상대들은 필요 없어. 성경이 있으니까 라고 답하는 장면을요. 판결은 그는 강제로 철회를 선언해야 했고 역사상 가장 뾰족한 각주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러의 대결은 단순히 행성 문제가 아니라 전통보다 자신의 눈을 믿는 용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침묵당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망원경은 이미 하늘을 흔들 만큼 충분히 크게 외쳤습니다. 법정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갈릴러의 가장 큰 유산은 교회와의 싸움이 아니라 과학을 직접 해보는 스포츠로 바꿔놓은 방식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래된 강의에 고개만 끄덕이는 대신 갈릴러는 탑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경사로에 굴려보며 사실상 피사를 세계 최초의 물리학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죠. 그는 물체가 무게와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무거운 돌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믿던 사람들에게는 꽤 난감한 소식이었겠죠. 그의 경사면 실험은 운동이 측정되고 예측되고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시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 즉 지식은 관찰과 실험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 과학의 척추가 되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의 알라그자 토론을 실제 데이터로 바꾸며 실험과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갈릴러를 상상해 보세요. 차고를 실험실로 개조하고 사과 떨어뜨리는 슬로모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봐라,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결국 갈릴러는 단순히 별만 본 게 아니라 인류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찰스 다윈의 모험은 실험실이 아니라 배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HMS 비글호 말이죠. 젊은 다윈은 반은 뱃멀미로 괴로워하면서 나머지 반은 노트에 미친 듯이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비글호의 세계 일주는 최고의 현장 학습 여행 같았지만 점심시간은 훨씬 적고 이구아나는 훨씬 많았죠.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자연의 실험 주방에 발을 들인 듯 했습니다. 거대한 거북들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느릿느릿 걷고 있었고 핀치 사회들의 부리는 위원회가 이상하게 디자인한 것처럼 제각각이었습니다. 다윈은 이런 독특한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 각 섬의 뷔페 같은 먹이 자원에 맞춰진 생존 전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에 새겨진 고정된 종이 아니라 다윈의 눈에는 삶의 거대한 리믹스가 진행 중인 듯 보였죠. 그때는 아직 아이디어가 흐릿했지만 진화의 씨앗은 그의 노트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뱃멀미에 시달리던 젊은 박물학자는 생물학의 우연한 DJ가 되어 핀치 부리와 거북 껍질에서 혁명적 이론의 첫 비트를 믹스해냈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기괴한 새들과 거대한 거북이로 가득 찬 노트를 들고 돌아온 다윈은 점들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그가 그린 그림은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죠. 삶은 고정된 박물관 전시물이 아니라 자연이 DJ가 되어 끊임없이 리믹스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같지 않고 적응하고 경쟁하며 가장 잘 맞는 존재만 살아남습니다. 갑자기 인간은 창조의 왕관 보석이 아니라 핀치와 이구아나처럼 생존 게임의 또 다른 플레이어로 전락했습니다. 빅토리아 사회에겐 마치 응접실의 융단을 확 잡아당겨버린 지적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신부들은 찡그리고 과학자들은 토론하며 대중은 속삭였습니다. 잠깐 우리 원숭이랑 사촌이라고. 다윈 자신은 선동가는 아니었고 마치 폭탄을 예의 바른 영국식 문장에 포장해 떨어뜨리듯 조심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충격파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단순히 동물을 보는 방식을 바꾼 게 아니라 인류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 불안하고 진화하는 자식으로서요. 다윈의 이론은 생물학 교과서 속에만 조용히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학과 사회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갔죠. 생물학에서는 유전학부터 생태학까지 모든 것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기린이 목을 하늘 높이 늘렸는지, 왜 딱정벌레는
패션 위크를 열 정도로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실험실 밖에서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사상가들은 적자 생존을 잔혹한 정치나 치열한 경제를 정당화하는 핑계로 비틀어버렸습니다. 마치 다윈이 이 사회와 전쟁터용 매뉴얼을 쓴 것처럼요. 스포일러, 전혀 아닙니다. 한편 예술가, 작가, 철학자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붙잡아 인류가 생명의 거대한 이야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새롭게 상상했습니다. 사랑받든 공격받든 다윈의 연구는 모두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웃긴 점은 한 남자의 배멀미 가득한 항해 기록이 결국 생물학, 윤리학, 심지어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 방식까지 뒤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는 단순히 핀치사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 가족 앨범을 다시 쓰는 과정이었고 꽤 놀라운 친척들을 새로 발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교과서와 테드 강연 훨씬 이전에 공자가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의 혼란을 가를 만큼 날카로운 지혜를 가진 사나이. 제후국들이 장난감을 두고 싸우는 아이들처럼 티격태격하던 시기에 태어난 그는 칼을 집어들지 않고 대신 사상을 집어들었습니다. 공자는 질서가 무력으로가 아니라 덕, 존중, 그리고 매너 있는 삶을 가르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싸우기 바쁜 군주들의 궁정을 거닐며 마치 포춘 쿠키처럼 조용히 한마디 던지는 모습. 군자는 말에는 겸손하지만 행동에는 뛰어난다. 군주들이 전쟁을 계획하는 동안 그는 윤리를 계획했습니다. 관리로서의 커리어는 좀 망했지만 자주 무시당하거나 예의 있게 문 밖으로 배웅되었지만 그의 긴 여행은 그를 떠돌이 교사로 만들었고 제자들을 마치 순회 공연하는 록밴드처럼 모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중국 전역에 퍼뜨렸고 정치인들에게 외면받던 그는 천천히 문명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삶은 때로는 가장 큰 혁명이 군대가 아니라 교사와 칠판,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사상에서 시작된다는 증거였습니다. 공자는 군대나 제국을 세운 게 아니라 사상을 세웠습니다. 그의 철학은 세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인, 아렌, 자비, 예, 리, 예의, 의, 이의, 정의. 이 셋은 고대 중국판 와이파이처럼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회가 다운되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자비로움으로 통치자들에게 백성을 일회용 젓가락처럼 대하지 말라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예는 예절과 존중으로 제대로 절하는 법에서부터 연회 자리에서 국물에 2번 찍지 않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의는 편리하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죠. 진정한 명예는 지름길에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들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가족, 정부, 공동체의 행동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세계 최초의 라이프 코치로서 군주들에게 못된 사람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보통 사람들에게 친절은 전염된다고 일깨우는 공자를요. 시간이 지나 그의 원칙들은 동아시아 문화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되어 과거 제도부터 자식들이 부모를 맞이하는 방식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컨대 다른 이들이 칼로 권력을 다툴 때 공자는 인류를 윤리로 무장시켰고 그것은 훨씬 더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공자는 20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누구도 끌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벨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논어는 황제, 학자, 심지어 과거 시험 벼락치기 중인 학생들까지 위한 필독서가 되었죠. 수세기 동안 그의 사상은 법, 학교, 가족 전통, 심지어 저녁 식탁에서 인사하는 방식까지 형성했습니다. 그를 궁극의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해시태그 대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같은 격언을 가진 중국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그의 철학은 사회 전체를 작동시키는 문화적 소프트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이겁니다. 왕조들이 도미노처럼 흥망을 거듭하는 동안 공자의 가르침은
오히려 더 강해져 룰렛에게 조용히 조언하고 세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회의실에서 리더십 책을 인용할 때나 교실에서 존중을 가르칠 때 그의 지혜 조각들은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그의 유산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검은 강철이 아니라 사상임을 증명합니다. 무기보다 날카로운 말을 가진 교사가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철학이 거대한 뷔페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접시에 있는 걸 전부 쓸어 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한두 분야에 집중할 때 그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백과사전을 통째로 만들어냈죠. 논리학, 그는 규칙서를 썼습니다. 윤리학, 수도승이 되지 않고도 어떻게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지도를 그렸습니다. 자연과학, 그는 바다 오이부터 사자까지 모든 걸 기록하며 고대의 포켓몬 트레이너처럼 동물을 분류했습니다. 정치, 수사학, 형이상학, 존재하는 것이면 뭐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충 손대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를 세우며 복잡한 질문들을 정리된 틀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침에는 철학, 점심에는 생물학, 저녁에는 정치학을 가르치면서도 저녁 후엔 어린 알렉산더 대왕을 멘토링하는 교수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의 정신은 단순히 넓은 게 아니라 깊었고 학문들을 엮어내며 연결지었습니다. 지식이 흩어져 있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들을 모아 서양 사상의 운영체제 같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 많은 게 아니라 지혜의 원조 멀티태스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고대 그리스의 경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륙과 세계를 가로질러 퍼져나가는 지적 와이파이 신호 같았죠. 중세 유럽의 학자들은 그의 저작을 탐독했고 종종 그를 단순히 철학자, the philosopher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다른 사상가들은 이름조차 가질 자격이 없는 것처럼요. 그의 논리는 신학을 형성했고 그의 윤리는 정치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자연 철학은 과학이 근육을 걸치려 했던 뼈대가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학생들은 촛불 아래 그의 글을 필사하며 때로는 동의하고 때로는 신음했지만 언제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르네상스 과학자들이 그의 이론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을 때조차 그들은 그가 세운 튼튼한 사다리 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뉴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사상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아리스토텔레스와 끝없는 단체 채팅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너 틀렸지만 틀 덕분에 고마워. 이모지까지 곁들여서요. 그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의된다는 사실. 철학 세미나든 미덕에 대한 일상적인 논쟁이든 은 그가 서양 사상 속에 얼마나 깊이 배선되어 봤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시대의 철학자가 아니라 지식의 건축물 속에 영구 입주한 존재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현대 교실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불쑥 찾아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의 논리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토대가 되었고 그의 윤리는 여전히 비즈니스 세미나에 등장하며 그의 생물학적 사유는 현미경이 가득한 연구실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의 와이파이 라우터였고 세계를 가로질러 신호를 쏘아 올려 오늘날의 학생들이 여전히 그것에 접속합니다. 시험 전 투덜거리면서든 열정적으로든 그는 플라톤의 고상한 이상과 현대 과학적 방법 사이에 간극을 메우며 추상적 이성만큼이나 관찰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신화와 측정을 잇는 중개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철학을 물리학, 정치학, 심지어 구글 검색 결과와도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플라톤이 완전한 이데아를 꿈꿨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양이를 분류하는 법, 도시를 운영하는 법, 친구를 잃지 않고 논쟁하는 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고대 사상을 현대적 호기심과 연결하는 그의 능력은 그가 단순히 시대의 사상가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사상가였음을 증명합니다. 지식의 세계들을 잇는 원조 다리 말이죠.
플라톤은 단순히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재설계하고 싶었죠. 그것도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의 유명한 이데아론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의자, 나무, 심지어 샌드위치까지는 완벽한 원형이 이데아의 세계에 떠있는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전설적인 동굴의 우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벽에 비친 깜박거리는 그림자만 보며 그것이 현실의 전부라 믿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다 용감한 한 사람이 탈출해 눈부신 햇빛 속으로 비틀거리며 나가 깨닫습니다. 잠깐, 저건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였잖아. 이건 고대판 VHS에서 4K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나 다름없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겉모습을 의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그림자의 눈을 덜 찡그리라는 일종의 알람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은 철학자에서 영화감독까지 영감을 주며 2400년 된 은유가 여전히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그림자 정주행 중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단순히 영리한 대화문을 쓰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 자체를 재설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저서 셴 국가사전에서 그는 최고의 통치자는 전사나 부유한 귀족이 아니라 철학자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책의 요점은 사실상 이겁니다. 정부를 덕후들이 운영하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자들은 환상을 넘어 진정한 선을 추구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도시를 개인 체스판처럼 다루던 권력, 탐욕적인 정치인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철인왕 개념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연회보다 토론을, 짤랑거리는 돈보다 정의를 선호하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세요. 물론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지혜를 부보다 더 사랑하는 통치자를 찾는 건 유니콘을 찾는 것보다 어렵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래도 플라톤의 대담한 비전은 통치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식과 덕에 관한 것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조합은 정치를 왕좌의 게임이라기보다 교실 실험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철인왕의 취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꿈은 매 선거철마다 여전히 토론에 불을 붙입니다. 플라톤의 유산은 단순히 먼지 쌓인 두루마리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전한 교육 시스템이었죠. 그는 아테네 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사실상 최초의 대학을 발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등록금 때문에 멘붕할 거라 생각하기 수세기 전이었죠. 학생들은 윤리, 정치, 수학, 그리고 그가 계속 떠들던 고상한 이데아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암기가 아니라 대화였는데 마치 고대판 단체 채팅방처럼 모두가 토론하다가 머리가 아플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카데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세대의 사상가들을 길러냈고 플라톤이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궁극의 교사의 교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영향은 그리스를 훌쩍 넘어 중세 사상, 르네상스 예술, 심지어 오늘날 학생들이 철학 시험을 보며 한숨을 쉬는 현대 교실까지 미쳤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플라톤이 21세기 강의실을 슬쩍 들여다보는 장면. 노트북 불빛 반짝이고 커피컵 흩어져 있고 학생들은 반쯤만 듣고 반쯤은 SNS 스크롤 중. 그런데도 진리, 정의, 지식에 대한 그의 질문들은 여전히 강의 계획표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에 살았지만 여전히 인류 문명의 교수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화려한 로브나 황금 동상, 의회의 지정석 따위는 필요 없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맨발로 아테네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현자라기보다는 괴짜 이웃처럼 보였죠.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부도, 권력도 없고 시장 한복판에서 끝없는 대화만 있었을 뿐. 그런데도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남자가 세상에 준 건 가장 부유한 사상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이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걸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그의 방식이었죠. 오늘날 그를 상상해 보세요.
임원들로 가득한 회의실에 들어와 무심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진짜 뭘 알고 있나요? 순간 방 안은 정적에 잠길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라 믿었고 사람들의 확신을 흔들릴 때까지 집요하게 찔러보곤 했습니다. 어떤 아테네인들에게 그는 성가신 등에처럼 여겨졌고 다른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양심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급진적인 단순함과 정직함은 철학 그 자체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혁명이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증명하면서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거나 산가탑에서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언어 레슬링 같은 대화를 더 좋아했죠. 그의 방법은 나중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겉보기엔 단순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또 던져서 사람들이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사실은 모른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죠. 확신이라는 양파를 한 겹 벗기듯 결국 누군가 울기 시작할 때까지요. 주제가 정의든 용기든 우정이든 소크라테스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항상 사실일 수 있나요? 같은 질문으로 부드럽게 찔러댔습니다. 친구들은 그것을 깨달음으로 여겼고 비평가들은 미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테네의 권력자들에게 그는 철학자라기보다는 그들의 소프트웨어 속 인간 버그처럼 보였는데 끊임없이 논리적 오류를 드러냈으니까요. 하지만 이 끝없는 질문은 비판적 사고의 씨앗을 뿌렸고 철학, 과학, 심지어 현대 교육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대화의 달인, 허술한 논리를 그냥 두지 않는 사람이라 부를 겁니다. 요컨대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예술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인류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법정 드라마 같지만 어둡지만 웃긴 블랙 코미디의 맛도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들을 무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끌려갔는데 베시몬다는 뭐랄까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죠. 자비를 구걸하기는커녕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태도를 굳히며 절반은 변호, 절반은 디스 같은 연설을 펼쳤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뻔뻔하게 평생 무료 식사를 제안했죠. 마치 도시가 영웅연금을 내야 한다는 듯이요. 당연히 베시몬다는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자 그는 침착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며 동미나리를 마치 맛없는 허브차 마시듯 들이켰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도 그는 끝까지 유머와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그의 철학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은 전설이 되었고 그를 철학의 첫 번째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사람으로 말이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샴페인과 왕실 궁정을 떠올리지 마세요. 그의 경력은 교회에 울려 퍼지는 회랑 속에서 합창단, 먼지 쌓인 찬송가 책, 그리고 가끔 삐걱거리는 오르간 페달에 둘러싸여 쌓아 올려졌습니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바흐는 말 그대로 피 속에 음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전역의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일하며 신성한 음악을 쓰는 것과 합창단이 음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명성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규율로 가득했습니다. 두뇌를 꼬이게 하는 퍼즐 같은 복잡한 푸가를 작곡하고 아마도 그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작은 오케스트라라 할 수 있는 자녀들, 정확히는 20명을 키우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 겸손하고 교회에 묶인 삶 속에서 천국을 울릴 듯한 장엄한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바흐에게 작곡은 허세가 아니라 소리로 신성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천재성이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저 튼튼한 오르간 의자, 깃펜, 그리고 우주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바흐의 삶이 조용해 보였다면 그의 음악은
그 반대였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에너지가 폭발해 마치 바로크 시대 잼 세션 같았고 모든 악기가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듯합니다. 각 협주곡은 음악적 롤러코스터 같아서 현악기는 튀어오르고 하프시코드는 질주하고 트럼펫은 마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 듯 폭발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거대한 비단조 미사곡은 단순한 교회 음악이 아니라 창조 자체의 사운드 트랙처럼 느껴질 만큼 장엄했습니다. 그것은 밀도 있고 웅장하며 층층이 쌓여 있어 마치 신의 정밀함으로 구워낸 오케스트라라자냐 같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소리로 지은 건축물이었고 감정, 지성, 영성을 균형 있게 담아낸 정교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바흐는 복잡성과 명료함을 동시에 엮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고 수학자, 성직자, 평범한 청중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소규모 실내악 무대든 거대한 대성당이든 그의 음악은 인간의 상상력을 무한으로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요컨대 바흐는 단순히 음표를 쓴 게 아니라 모든 악기가 목소리를 갖고 우주 자체가 함께 흥얼거리는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바흐는 1750년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짐을 싸들고 떠나길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후대 천재들의 비밀 연료가 되었죠. 모차르트는 바흐를 공부하는 건 음악 그 자체의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과 같다고 농담했고 베토벤은 그는 가을이 아니라 바다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면 초호화 리뷰죠. 수세기 후에도 그의 푸가와 코랄은 영화음악, 재즈 즉흥 연주, 심지어 전자음악 리믹스 속에도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바스의 유산을 멈출 수 없게 만든 건 수학적 정밀함과 감정적 깊이를 절묘하게 균형 잡은 능력이었습니다. 학자든 평범한 청중이든 모두 영혼을 스친 듯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그를 바로크의 우주적 DJ로 상상해보세요. 미래 작곡가들이 교향곡, 소나타 등으로 끝없이 리믹스하는 테마를 틀어주는 모습 말이죠. 그의 음표들은 서양 음악의 DNA가 되어 심포니 홀에서부터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까지 모든 곳에 엮였습니다. 요컨대 바흐는 단순히 미래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며 음악가가 소리 속에서 아름다움과 질서를 추구할 때마다 메아리치는 작곡가로 남아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단순히 음악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프시코드를 들고 거의 충돌 착륙하듯 나타났습니다. 5살에 이미 작은 미뉴에트를 작곡했고 6살에는 유럽의 왕실 궁정을 누비며 공작 부인, 심지어 황제들까지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게 만들었습니다. 가발에 파우더를 바르고 레이스 소매를 단 작은 소년이 방 안의 어른들, 절반보다 더 자신감 있게 연주한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즉흥 연주로 이어가기 전에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 러폴트는 투어 매니저처럼 행동하며 어린 볼프강을 유럽 전역으로 끌고 다녔는데 그야말로 원조 천재, 록스타의 투어였습니다. 청중들은 바이올린에서 키보드로 단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옮겨다니는 이 꼬마 신동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귀족들은 이 아이는 인간이 맞는 걸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모차르트는 연주회를 놀이터로 바꾸며 귀족과 평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명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훗날 음악에서 천재성과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게 될 거인의 오프닝 무대였던 거죠. 모차르트는 단순히 음악을 작곡한 게 아니라 청중을 웃기고 울리고 놀라게 만드는 감정 롤러코스터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돈 조반니를 보세요. 오페라이자 블랙 코미디이고 매력은 넘치지만 도덕성은 부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경고극입니다. 그리고 마술, 피리는 동화 같은 모호렴과 눈부신 아리아가 만나는 작품인데 바우로크 시대의 디즈니 영화의 고음 파트를 추가한 버전이라 할 수 있죠. 또 누가 잊을 수 있을까요? 그의 죽음으로 미완성된 차에 남은 레퀴엠.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도 손색 없는 미스터리와 드라마로 가득한 걸작입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재치와 드라마,
그리고 감정으로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모차르트는 기술적 탁월함과 인간적인 감정을 절묘하게 균형 잡으며 공연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음악이 엘리트만의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왕에서 평민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보편적인 언어였던 것이죠. 요컨대 그의 작품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예술의 소리가 무엇인지 정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삶은 밤하늘을 가르는 혜성처럼 빠르고도 찬란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단 35년 동안 600곡이 넘는 작품을 작곡했는데 이 속도는 현대 음악가들을 마치 휴가 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의 삶은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 변덕스러운 후원자들, 3명의 작곡가를 매장시킬 만큼의 작업량.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음악에 쏟아부었습니다. 1991년 젊은 나이에 소박한 무덤에 거의 의식도 없이 묻혔을 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아름다움을 준 사람에게는 잔혹한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율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연주회장부터 영화음악, 결혼행진곡에서 자장가까지 모차르트의 음악은 한순간은 장난스럽고 다음 순간은 깊이 있게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의 짧은 삶은 우리에게 불멸이란 오래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남기는 데서 온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어떤 면에서 모차르트는 여전히 저 너머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남긴 모든 음표는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수세기 후에도 청중의 마음속에 그를 살아있게 합니다. 루트비판 베토벤의 삶은 동화라기보다는 운명과의 헤비급 복싱 경기 같았습니다. 무관용 부대 아빠 같은 아버지가 억지로 신동으로 만들려 했던 격동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베토벤은 어린 시절부터 역경과 싸우며 자랐습니다. 가난, 질병, 사회적 어려움이 그의 초기 삶을 따라다녔지만 침묵하지 않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음악. 20대에 그는 비엔나에서 불타는 듯한 피아노 연주로 이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청중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워했습니다. 마치 피아노 자체가 그의 전쟁터이자 동맹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성공이 커져갈수록 잔혹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청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소리로 도는 작곡가가 이제 다가오는 침묵에 배신당한 셈이었죠. 그러나 베토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의 멱살을 잡겠다며 유명하게 선언했죠. 그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오선지 위의 음표가 아니라 회복력의 이야기였습니다. 천재가 고통을 수세기를 울려 퍼지는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베토벤이 교향곡을 쓰기 위해 앉았을 때 그는 단순히 음악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소리로 전쟁과 승리, 혁명을 무대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교향곡 4번 영웅은 당시 청중들이 박수를 쳐야 할지 겁에 질려야 할지 모를 만큼 대담했죠. 교향곡 5번의 유명한 따따따따는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궁극의 벨소리가 되었고 교향곡 9번의 환희의 송가는 인류의 단합 개념 자체를 다시 발명했습니다. 지금은 평화 지표에서부터 플래시몹까지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가가 되었죠.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고 콘서트홀의 벽과 청중의 마음을 뒤흔든 천둥소리였습니다. 베토벤은 고전적 형식을 잡아 늘리고 부수고 다시 세워 거대한 무언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단순히 음악의 기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천장, 벽, 바닥까지 전부 올려버렸습니다. 모차르트가 자연스러운 우아함의 천재였다면 베토벤은 저항하는 힘의 천재였으며 그의 교향곡은 지금도 인류 정신에 바쳐진 가장 크고 요란한 러브레터로 남아있습니다. 베토벤의 이야기는 비극이라기보다는 도전의 서사였습니다. 침묵을 똑바로 바라보고 눈 하나 깜박이지 않은 예술가 말이죠. 청력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을 무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했을 테지만 베토벤은 오히려 더욱 고집을 부리며 자신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도 생명력으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작품들을 작곡했습니다. 악보에 분노하듯 음표를 휘갈기면서도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없으면서도 후기 현악, 사중주와 9번, 교향곡 같은 걸작을 내놓을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인간 정신은 운명보다 더 크고 더 시끄럽다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모습, 덥수룩한 머리, 꿰뚫는 눈빛, 운명을 겁주기에 충분한 찡그린 얼굴은 회복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토벤은 단순히 역경을 극복한 게 아니라 그것과 씨름에 눌러 이기고 결국엔 여전히 연주회를 흔드는 음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천재성이 편안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결국 베토벤은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끈기의 사운드 트랙이 되었습니다. 다빈치의 비행기에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퍼즐까지, 퀴리의 빛나는 발견에서 베토벤의 천둥 같은 교향곡까지, 이 15명의 천재들의 유산은 인간의 빛나무로 엮인 패치워크 퀼트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고 다른 언어를 말하며 다른 싸움을 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발명, 철학, 예술은 단지 책 속이나 콘서트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고 상상하는 방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동굴벽에 낙서하고 망원경 없이 별을 스크린타며 지루한 리듬에 발을 구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담함 덕분에 지식은 무한하게 느껴지고 예술은 영원하게 느껴지며 진보는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들은 천재란 완벽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용기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함께 그들은 단순히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꿈꾸고 더 크게 논쟁하며 더 높이 쌓고 불가능을 비웃다가 결국 현실로 바꾸는 도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천재들의 갤러리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지식과 예술, 창의성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 도구라는 것입니다. 뉴턴의 사과에서 테슬라의 번개, 퀴리의 빛나는 시험관에서 바흐의 푸가까지 모든 돌파구는 인간의 진보가 호기심과 상상력 위에서 꽃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쿡쿡 찌르고 질문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귀찮게 하며 결국 새로운 것을 끌어냈죠. 그들의 작업은 과학과 예술이 적이 아니라 인류를 앞으로 밀어주는 파트너임을 상기시킵니다. 지식은 방법을 주고 예술은 이유를 주며 창의성은 어쨌든 해보자라는 용기를 줍니다. 이 셋은 어떤 제국, 경제, 장애물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의 삼각형을 형성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그리며 미래를 작곡하는 한 탐험할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재란 특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를 경의의 무기로 사용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다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해왔다는 것. 천재들은 섞이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잔치를 뒤흔들려고 태어난 겁니다. 교회를 거스른 갈릴러부터 성별의 장벽을 부순 퀴리, 운명의 주먹을 흔든 베토벤, 인류의 자화상을 흔든 다윈까지 모두가 진보는 고집센 몽상가들의 목심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은 처음엔 그들에게 눈을 굴리거나 비웃거나 심지어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그들 앞에 무릎을 꿇죠. 차이는 결점이 아니라 변화의 불꽃을 일으키는 점화 스위치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다른 길로 나아가는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지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지합니다. 당신의 괴짜스러움을 껴안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지키며 혼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른바 아웃사이더가 다음 모차르트, 다음 아인슈타인, 아니면 인류의 길을 밝히는 다음
불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이 내린다. 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왜냐하면 다음 천재는 먼지 쌓인 역사책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길모퉁이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거나 학교 노트에 낙서를 하거나 차고에서 코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천재란 왕관이나 칭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건 호기심, 용기, 그리고 틀을 깨는 배짱에 관한 것이죠. 역사 속 위대한 정신들은 비범함이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다음 모차르트는 유튜브에서 기타를 치고 있고, 다음 퀴리는 반짝이는 과학 키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다음 아인슈타인은 수학 수업 중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망토를 두른 영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떠올리지 못한 괴상한 질문을 던질 용기 있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마치며 기억하세요. 천재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힘이며 다음 빛나는 장은 이미 우리 주위에서 아니면 바로 당신 안에서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